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 미래 교통의 혁신을 꿈꾸는 곳이죠. 바로 조비에비에이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른바 하늘을 낳는 택시, EVTOR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기업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기술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분석, 재무 정보, 경쟁사 동향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걸 다 엮어서 조비라는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그 가능성과 또 현실적인 과제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또 그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조비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 전략은 뭐고,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마치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서 조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조비의 내부 역량,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부터 좀 살펴보죠. 네, 역시 EVTOR 기술력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맞아요. 캘리포니아 에어쇼에서 시험 비행 성공한 거나 또 미군하고 협력해서 7,000마일 자율비행 군사훈련을 마쳤다는 소식 같은 걸 보면 이게 그냥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중요한 건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에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실제 상용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거든요. 그 FAA의 인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항공 분야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인증 없이는 상업 운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조비가 이 과정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적 완성도나 안전성 입증에 있어서 진전을 보였다는 의미이고 상용화 시점에서도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아하, 그렇군요. 내년 초에는 실제 조종사가 타는 시험 비행까지 계획하고 있다니 정말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드네요. 네, 기술 리더십은 분명 조비의 핵심 자산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사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저는 더 인상 깊었습니다.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버의 UAM 사업부였던 엘리베이트를 인수한 거요. 이게 단순히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플랫폼 운영 노하우 같은 것까지. 네, 맞습니다. 항공편 예약 시스템, 최적 경로 설정 알고리즘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잠재 고객 데이터나 시장 수요 예측 능력까지 흡수한 거죠. 이건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걸 넘어서 나중에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할지에 대한 밑그림을 미리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확보했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블레이드 여객사업 부문 인수는 이건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신의 한 수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왜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건가요? 블레이드 이수가 뭐기냐? 자, 생각해보세요. EVTOL 기체를 만들고 FAA 인증까지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어디서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게 할 건가요? 도심 한복판에 갑자기 착륙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인프라 문제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블레이드는 이미 뉴욕 같은 핵심 도시의 헬리콥터 터미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고객층도 가지고 있었어요. 조비는 이 인수를 통해서 상용화 시점에 바로 쓸 수 있는 이착륙장, 즉 터미널 네트워크와 이미 UAM과 유사한 서비스에 익숙한 고객 기반을 한 번에 확보한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경쟁사들은 이제 막당 알아보고 건물 짓고 해야 할 텐데 조비는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죠.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확 낮춰버린 겁니다. 이착륙장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초기 고객을 모으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한 셈이죠. 단순히 비행기 제조사가 아니라 실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우버 앱이랑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다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버라는 이미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플랫폼을 통해서 조비의 에어택시 서비스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건 뭐 접근성 면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겠죠.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 인프라, 고객 접근성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듣고 보니 정말 조비의 강점이 뚜렷해 보이네요. 기술력에 전략적인 M&A까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 리는 없겠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약점은 뭘까요?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걸리는 게 있다는 자료들도 봤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로서는 조비의 가장 큰 약점, 혹은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건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상업 운항 전이니까 매출이 거의 없겠군요. 네,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연구 개발비, 생산시설 준비 비용, FAA 인증 비용 등등 돈 들어갈 곳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분기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료에서 보셨듯이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마이너스라는 건 기업이 이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을 까먹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적자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2배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고평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PB 비율이 12.35배라는 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12배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동종 경쟁사나 다른 기술 기반 성장주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조비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조비의 현재 실적이나 자산 가치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래의 UAM 시장을 제패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대감, 그 꿈의 가치가 선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이런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실체에 비해서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고 있을 수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거대하고 혁신적이지만 아직 현실적인 수익 기반은 없고 시장은 이미 그 꿈의 가치를 상당 부분 주가에 매겨놓은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다. 내부 역량, 강점과 약점을 살펴봤으니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죠. 조비가 뛰어들려는 이 UAM 시장, 기회 요인은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네, 시장 자체 잠재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도시 교통 체증은 정말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UAM이 계속 주목받고 있고 또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2040년 UAM 시장 규모가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3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으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렇죠. 그 거래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026년 상업 운항 개시를 목표로 파트너십을 맺었죠. 이게 아마 세계 최초의 상업 에어택시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바이요. 중동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한국형 UAM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시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글로벌 확장 전략이군요. 또 다른 기회 요인은 없을까요? 정부와의 관계 같은 건 어떤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비는 미국 백악관이 주도하는 첨단 항공 모빌리티 AAM 시범 프로그램에 초기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과는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기체를 납품하고 실제 운용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정부, 특히 군과의 협력은 조비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강력한 신뢰의 증표가 됩니다. 까다로운 군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UAM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비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산업 표준을 만들어가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또 장기적으로는 정부 조달 시장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기술 신뢰도 제고, 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잠재적 매출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요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협력은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미공군도 쓰는 기술인데 안전하겠지,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으니까요. 기회 요인은 정말 매력적이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위협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특히 이런 새로운 산업은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역시 경쟁인가요? 네, 단연 경쟁입니다. UAM 시장의 잠재력이 워낙 크다 보니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처 에비에이션의 행보가 아주 위협적입니다. 아처 에비에이션, 거기도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스텔란티스랑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손잡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파트너십이 아처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 푸조, 지프 등을 거느린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이죠. 이들의 대량 생산 노하우와 공급망 관리 능력을 활용해서 아처는 EVTOL 기체를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을 활용한다.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대형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아처의 기체 100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맺고 옵션까지 걸어놨습니다. 이건 아처 입장에서 보면 초기 수요를 확보한 거죠. 안정적인 고객이 있다는 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조비는 토요타랑 협력하고 아초는 스텔란티스랑 협력하고 재밌는 구도네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생산 전략의 차이입니다. 조비는 토요타와 협력하면서도 배터리 팩이나 모터,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 내재화에 집중하는 거죠. 수직 계열화? 그럼 아초는 다른가요? 네, 아처는 스텔란티스와 협력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및 항공 분야 부품 공급 업체들의 부품을 최대한 활용한 수평 계열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외부에 검증된 기술과 생산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발 및 생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산이죠. 아, 그러니까 조비는 핵심 기술을 직접 다 만들고 아초는 잘 만드는 회사들 거 가져다 쓴다. 이런 차이군요.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네, 그게 바로 이 경쟁 구도를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수직 케어라는 기술 통제력이나 품질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 혁신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평 계열화는 검증된 부품을 활용하니까 개발 위험을 줄이고 더 빠르게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고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정말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어떤 전략이 결국 승리할지는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 드러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향후 UAM 시장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비와 아처 외에도 독일의 릴리움, 중국의 이항 같이 독자적인 기술과 전략을 가진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말고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기술 자체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 같은 거요.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걸 안전하다고 믿고 선뜻 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특히 EVTOL의 핵심 동력원인 배터리 기술이 그렇죠. 그럼 배터리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현재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즉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하는 성능 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비행 가능 거리가 짧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충전 시간도 문제입니다. 택시처럼 계속 운행하려면 충전 시간이 짧아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성이죠. 안전성이라면 화재 위험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매우 드물긴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 폭주 현상, 즉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연쇄적으로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위험이 잠재적으로 존재합니다.
지상교통수단에서도 위험하지만 하늘을 나는 항공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그리고 특히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 개발이 UAM 상용화의 속도와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군요. 그럼 사회적인 인식, 즉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가요? 그게 어쩌면 기술이나 규제보다 더 넘기 어려운 허들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신뢰입니다. 수많은 시험 비행과 데이터로 안전성을 입증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 특히나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단 한 번의 큰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우니까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소음 문제입니다. 도심 상공을 수많은 에어택시들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전기 동력이라 소음이 적다고 해도 여러 대가 동시에 운항하면 그 소음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소음 공해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적으로 소음을 더 줄이는 노력과 함께 운항 고도나 경로를 최적화하는 등의 운영 전략도 필요하겠죠. 안전, 소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가격, 즉 요금 문제입니다. UAM이 정말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려면 일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요금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기체 가격도 비싸고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에어택시를 이용할 것인가? 초기에는 부유층이나 비즈니스 수요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대중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안전, 소음, 요금이라는 세 가지 사회적 수용성 허들을 넘지 못하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UAM 시장의 성장은 기대보다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많네요. 기술 개발, 시장 경쟁, 규제,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비라는 기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제가 보는 조비는 단순히 eVTOL 비행기 제조사를 넘어서 UAM이라는 새로운 교통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고 장악하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태계 구축이요? 아까 말씀하신 M&A 전략이랑 연결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 eVTOL 기체, 소프트웨어, 우버 엘리베이트 인수를 통한 운영 플랫폼 및 예약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인프라, 블레이드 인수를 통한 이착륙장 네트워크 및 고객 접점,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아우르려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경쟁사들과는 좀 다른 전략인가요? 네,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현재로서는 주로 기체의 개발 자체와 FAA 인증 획득이라는 기술적 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비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증을 받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와 블레이드 인수는 그 준비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고요.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앱스토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애플스토어라는 서비스 및 고객 경험 채널까지 다 장악해서 강력한 생태계를 만든 것과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모나 산업의 차이는 크지만 접근 방식 자체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은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이 생태계 구축 전략이 조비만의 중요한 차별점이자 투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적어도 조비가 단순히 비행기만 팔려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전체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전략적 비전과 앞서 이야기한 재무적 현실 사이의 간격을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전히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평가는 유효한 거겠죠? 네, 그 평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효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재무지표, 예를 들어 매출이나 이익, 순자산 같은 것만 보면 조비의 높은 기업 가치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미래 UAM 시장의 성장성과 그 시장에서 조비가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배적인 위치에 대한 베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전형적인 성장주 투자군요. 그렇죠. 따라서 현재의 안정적인 수익이나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합하지 않은 투자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어떤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미래 모빌리티 혁신, UAM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주가 변동성을 충분히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다소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10여 년 전에 테슬라를 보는 느낌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앞으로 FA의 최종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한다든지 두바이나 뉴욕 같은 주요 도시에서 상업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시한다든지 혹은 대규모 추가 수주 계약을 따낸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이정표, 마일스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아마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등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위험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반대로 기체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다든지 FAA 인증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된다든지 상업운항 개시 후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경쟁사인 아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인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또 급락할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식의 투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투자 결정에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이 정말 탁 들어맞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만약 조비와 같은 UAM 기업들이 지금의 과제들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단순히 이동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UAM이 대중화된다면 이건 단순히 교통수단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도시의 공간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라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이동 시간의 혁신적인 단축이겠죠. 지금 우리가 매일 겪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루에 왕복 2, 3시간씩 길에서 버리던 시간을 온전히 다른 데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사람들의 생활 반경 자체가 크게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직장이 도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비싼 집값을 감소하고 도심 근처에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에어택시로 30분이면 도심 외곽에서도 도심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진다면 굳이 비싼 도심에 살 이유가 줄어들겠죠. 주거지역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이는 도시의 공간 구도 자체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되지 않고 외곽 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죠. 와, 도시계획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UAM은 기본적으로 전기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에 비해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대도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대기 오염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죠. 이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인 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구애받지 않고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거나 의료진이나 의약품을 외딴 기역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겠죠. 물류 운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도심 내 라스트마일 배송이나 긴급 물품 운송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과 같은 기업들의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미래, 풍경, 사람들의 일상생활, 심지어 사회 구조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패를 넘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도시의 모습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미래상이네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정리하자면 조비 에비에이션은 확실히 뛰어난 eVTOL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FAA 인증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선제적인 M&A를 통한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미래 UAM 시장의 유력한 선두주자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네, 강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상업 운항 전이라 수익 모델이 없다는 점, 그로 인해 재무적으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높은 기업 가치 평가와 그에 따른 변동성 위험, 또 아초 에비에이션을 비롯한 강력한 경쟁자들의 거센 추격, 그리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배터리 기술이나 소음 문제 같은 기술적 과제와 규제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안전과 가격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라는 넘어야 할 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 명쾌한 요약이네요.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이 아주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비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는 이 모든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약속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몇 가지 결정적인 관문들이 남아있죠. 결정적인 관문이라면? 첫째는 뭐니 해도 FAA의 최종 인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계획된 시간 안에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업 운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니까요. 둘째는 실제 상업 서비스를 개시했을 때 정말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운행 실적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기 운영 성과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테니까요. 그리고 셋째, 이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바로 이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새로운 개념 자체가 안전하고 편리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이라는 인식을 대중의 마음속에 성공적으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성공을 넘어서 사회적인 합의와 문화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뛰어난 엔지니어링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기술의 완성도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이 조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조비가 그동안 보여준 혁신적인 비전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돌파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해 나갈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과 UAM 산업의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비와 같은 UAM 기업들이 넘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장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배터리 성능이나 복잡한 자율비행 시스템 같은 기술적인 난제일까요? 아니면 국가별 도시별로 상일하고 까다로운 항공 규제와 운항 허가 절차라는 규제의 벽일까요? 혹은 이 모든 기술적, 제도적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 즉 이 새롭고 낯선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며 기꺼이 자신의 일상 속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이 세 가지 모두일 수도 있겠고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UAL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투자 관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